어이씨, 제곱을 하니까 1시간 반이나 걸렸네. 1시간씩 해야 되는데. 자, 유형은, 그죠? 유형이라는 건 형체가 있죠. 형체가 있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예정인 물리적 자산이 있는, 물리 형체가 있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얘도 결국은 논점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니까 사서 뭡니까?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쓰고 이제 안 쓸 때 제거한다 이거죠. 이 세 가지 모형이 있겠습니다. 모형이. 원가 결정이죠. 원가 결정에 보세요. 똑같이 매입 할인도 있습니다. 매입 할인은 재고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해요. 유형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있죠. 간접 대응을 시켜줘야 되죠. 업무에 사용하면 매출 수익에 기여할 것이고 대응한 희생을 비용화해서 배분해야 되죠. 그래서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를 배분하는 행위가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수익 비용 대응을 맞추고 하죠. 쓰다가 판다 이 말이에요. 자발적 청산은 처분이 나오고요. 비자발적은 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험 차익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재인하면 그 다음에 보험 받을 수 있잖아요. 보험금 수익도 되고 보험 차익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종류 볼게요. 제가 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류를 두 개로 대별했죠. 두 개, 삼각하지 않고 비삼각 두 개, 삼각 4대 삼각 한 그룹, 기계, 차량, 공무원, 비법. 우리 기업에 사용하는 4대 삼각 자산이잖아요. 요거 한 그룹이잖아요. 건물, 구축물 한 그룹, 기계장치, 차량, 공방구, 비품이 뭐예요? 우리 기업의 4대 삼각 자산이잖아요. 비삼각은요, 두 개. 토지는 가치가 불변이에요. 모형상 불변이라고 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나. 근데 여러분들 건설적인 자산은 왜 안 할까요? 아직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 사용 안 했다는 거는 뭐죠? 그 다음에 사용을 안 했으면 감가상각 안 합니까? 이거잖아요. 상각을 안 했다는 것은 사용을 안 했으면 수익 창출에 대응한 희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배분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완성이 된다고요. 건물로 대체하고 그때부터 사용하면 수익 창출에 대응하니까 비용이 나타나는 거지. 감가상각. 아시겠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미상각 자산이라고 알아야 돼요. 미상각 자산 딱 생각나야 돼요. 유형자산의 표시는요. 간접상각법 알 거예요. 그죠? 차감하는 형태를 표시하고 손상자산도 마찬가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원가 결정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본적 지출 가산한다 아실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상각자산 볼게요. 감가상각은요. 취득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부터 하는 거예요. 취득 시점 안 해요. 샀다고 감가상각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취득 시점 아니다 이거는. 시점 아닙니다. 이제 사용하는 시점부터 상각한다. 배분한다. 그리고 볼게요. 취득 시 사용 시점 사용해야지 수익 얻고 대응하는 희생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운유 자산은요. 잠깐 쓰고 뭐요? 잠깐 한 몇 달 안 하고 뭐요? 그 다음에 사용할 거는 감가상각 여전히 합니다. 그걸 일일이 몇 달까지 배분해서 안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하기 힘드니까. 이제 일시 운유 자산은 뭐야? 감가상각을 한다. 일시적인 거. 영원히 안 쓰는 거는요. 상각할 수가 없는 거고 사용을 안 하겠다면 투자 자산으로 재분류해야 된다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니까 일시 운유 자산이라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일시 운유. 운행을 뭡니까? 운유 자산. 이게 말이 어렵나? 왜? 운행을 멈추고 있는 일시 운유 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자산은요. 이거는 감가상각 합니다. 감가상각 한다. 한다, 그죠? 오케이.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요. 그건 안 하지만, 그죠? 그 점만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요런 말이 싹 들어가면요. 순간 갸우뚱하거든요.
자, 상각을 그죠 배분하기 위해서는 요소가 세 개가 필요해요. 원가가 필요하고요. 배분하려면 잔존 가치가 필요하죠. 내용연수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러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잡은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다 팔고 난 후에 있죠. 남아있는 가치가 추정해 보니까 5만 원이다. 요거는 돈 나가고 요거는 나중에 보물상을 팔면 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럼 얼마가 나간 거죠? 95만 원이 돈 나간 거죠. 저기 말은 잔존 가치가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배분해야 될 상각 대상 금액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용할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잔존 가치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다음 내용연수는 그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내구연수인데요. 법률적 내용연수하고 경제적 내용연수하고 그죠? 중에서 작은 거를 그죠? 작은 걸 원칙으로 한다. 법률적 내용연수는요. 만약에 10년을 사용해요. 7년을 할까? 법률상 7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 경제적 내용연수는 5년이라면요. 당연히 5년밖에는 뭐예요?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5년 동안에 이 95를 뭐인가? 5년 동안에 얼마를 비용할까? 그죠? 5년 동안 어떻게 배분할까? 그러니까 그 배분하기 위해서 요소가 3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하는 이유가 이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그저 5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를 저는 또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눠야 돼. 딱 나눠가지고 뭐야? 항상 1년 뒤에 공부할 보면 어떤 방법은 잔존 가치를 빼고 어떤 방법은 잔존 가치를 안 뺏는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나중에 1년 뒤에는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합니까? 딱 잘라가지고 뭐야? 구분해서 딱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정액과 정률이잖아요. 정액과 정률은 한 배를 탈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률법하고 정액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액법은 n분의 1을 할 때 잔존 가치를 빼자는 거 많이 알잖아요. 그죠? 정률법은요. 그죠? 매기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구나. 잔존 가치 필요 없구나. 그러면 하나 더 알면 되죠. 이중체감법을 익히면. 그럼 당연히 있죠.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잔존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배분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거는요. 세 개는요. 그럼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은요. 당연히 잔존 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딱 구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익혀야 된다고요. 이 구조를. 자, 그렇게 익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가지의 방법이 있죠.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은 정액법에 비해서 초기에 상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가속상각법이라는데 왜 가속상각법이 나타났냐면 실제 사용하는 있죠. 소비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에요.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휴대폰 같은 거 처음 사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기계를 처음 사면 많이 돌려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많이 돌렸다는 것은 수익 창출에 그만큼 더 많이 희생을 했으니까 초기에 더 그죠? 상각비를 더 배분해야지 올바르다고 보고 가면 갈수록 사용을 덜 할 거니까 수익도 덜 할 거니까 대응해서 뭡니까? 그죠? 배분해야지 올바르다고 보고 이 3개가 뭐예요? 가속상각법이다. 그죠? 정액법은 그 정액법에 딱 잘 맞는 게 있잖아요. 건물 같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건물하고 나중에 배우게 될 무형자산 같으면요. 합리적 소비 형태를 잘 반영해 주는 방법을 찾게끔 하는데 건물 같으면 오늘 내가 출근 안 했다 해서 이 건물이 노후 안 되고 내가 오늘 출근해서 막 지금 찍는다고 막 노후화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 형태를 아무리 보더라도 균등하게 있잖아요. 가치 감소분이 될 거라는 거. 그죠? 소프트웨어. 뭐 MS, 엑셀 있잖아요. 오늘 막 10시간 쓰면 엑셀이 부하가 걸려가 감소가 되고 내일 안 쓰면요. 고이고이 막 생생 돌아가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뭔가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정액법이 잘 맞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건물과 무형자산을 제한, 나머지 자산의 소비 형태를 잘 반영했을 때 딱 보니까 가속상각법이 있죠. 지지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죠?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렇게 가속상각법이 나타나는데 아쉽게도요. 세법에서 얘들 인정 안 해줘. 3대 가속상각법 중에 얘를 인정 안 하잖아요. 세법은 정액하고 정률, 광업은 얘를 인정하지만 광업을 빼면 얘를 인정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관행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대부분 무형자산과 건물은 정액법, 아닌 기타 자산은요. 정률상각이 원칙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관행처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회계 기준은 그런 게 아니죠. 합리적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 가다가 연수합계법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95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해법 같으면요. 95를 똑같이 하는 거. 연수합계법은 연수를 합계해가지고 역순으로 5, 4, 3, 1.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요. 그러면 연수를 합계하면 15가 되잖아요. 1에서 1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연수지? 1에서 10까지 더하면 1에서 10까지 더하면 얼마죠? 몰라요? 1에서 10까지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닌데 그냥 아는 건데? 몰라요? 55 몰라요? 아니 그걸 모르면 굉장히 뭐예요? 그거 아닌데? 좋아요. 모를 수도 있지 뭐. 근데 아는 사람들도 많네요. 하여튼 그건 알잖아요. 뭐 12 곱하기 11을 알아서 합니까? 144. 이거 어릴 때 놀이 안 해봤습니까? 17 곱하기 17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않나? 아닌가? 내만 했나?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요 15년이고 만약에 내용이 4년이면요 그렇게 더 하면 돼. 그럼 10년이지 뭐. 역순으로 5, 4, 3, 2, 1 많이 배분하고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잖아요. 하지만 결론은요 95가 비용화되는 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연수합계법의 X 요거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산량 비례법 합리적이죠. 내가 생산을 많이 했다는 말은 수익 창출에 그만큼 많이 희생해야 하니까 그 비율만큼을 뭐예요? 배분한다. 내가 10톤을 캘 수 있는 기가 있는데 1톤을 깼다면 10% 썼구나. 그럼 95에서 10%니까 9만 5천 원. 합리적이죠. 많이 깼다. 그럼 기 굉장히 많이 썼네요. 그죠? 50% 깼다면 95를 배분할 그 중에 반, 그지? 그래서 이만큼을 배분했고요.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률법은 정률 상각률을 주면 그에 따라 배분하면 되겠고요. 그죠? 이거 아시잖아요. 미삼각잖아요. 뭐 아실 거라 봐요. 이중체감법, 정률법의 배법. 5분의 1을 2배 하면 0.4가 되죠. 2배 한다, 2배. 그래서 이걸 정해법의 배법이라고 하죠. 이중배분법. 이중배분법이라는 말이 이중체감법이 한 번 체감이고 2번 한다, 이 말이에요. 5분의 1 체감이 아니고 한 번 더 하면 5분의 2가 되죠. 40%다, 이거죠. 40% 해서 미삼각을 끌어다가 계속 하는 정률과 똑같아요. 95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제거, 교환 손익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받았으면 처분이익, 처분손실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를 설명을 왜 하느냐면요. 이걸 출제가 이론 문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무회계에서, 세무위급에서 제대로 못 배운 분들은 이걸 모르면 세무위급을 그럼 맞아야 되는 걸 못 맞추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우면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외부 구입 모형 8개 하고 12개를 봐야 돼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부 구입. 외부 구입입니다. 두 가지 공채. 공채하고 두 번째 일괄 구입. 하나, 그죠? 참고합니다. 자, 다 하실 거라 봐요. 우리가 이제 차량 같은 거 살 때, 그죠? 국채나 공채를 강제로 매입하게 하죠. 그래, 자동차 등록소에 갔는데, 이렇게 알아요. 채권을 살아요. 취등록세는 당연히 차량 운목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근데, 강제로 공채를 매입시키죠. 그래서 나는 이거 공채 필요 없거든요. 취득세만 내고 차량 등록 좀 해주세요 하면요. 차량 등록소에서 그럼 가 이렇게 한다고. 안 해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적법한 있죠. 등록하고 쓰려면 이걸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웃돈을 많이 높은 가격으로 매입시켜요. 자유로운 채권 시장에서 사면 뭐예요? 10만 원짜리를 15에 사게 한다고요. 이유는 기금 마련. 그래서 많이 굳어가지고 차익을 공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자동차에 관계된 위험이랄지 이런데 기금을 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웃돈을 준다고요. 왜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돈 달라 해 줄 거 아니에요. 갔다 오면 안 내. 그래서 이거 할 때, 등록할 때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회계적 모형은 이거죠. 우리가 지금 채권을 샀잖아요.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할 수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시가가 있잖아. 공정가치가. 찍고. 내가 웃돈 얼마 줬죠?
5만 원 줬잖아요. 이 웃돈 어떻게 볼 거냐? 웃돈 안 주면 내가 원하는 그죠?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고 봐서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5만 원만 찾아가지고 어디 찍으면 돼요? 차량 운반에 올리면 돼요? 웃돈 주고만 생각하면 돼요. 웃돈 5만 원 줬잖아. 차량 운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매입가액 15만 원과 현재 가치의 차액 5만 원이 뭐예요? 5만 원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렇게 되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외부 구입 중에 일괄 구입입니다. 우리가 보통 2개 이상의 자산을 한꺼번에 사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그죠? 막 부도 나서 막 건물 막 집으면 퉁쳐서 얼마 이런 건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부도 났는데 있잖아요. 공장 가본 적 있나요?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있죠. 제가 공장에 원가 과장으로 해서 공장에 한 1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옆에 붙어 있는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망했어요. 부도 났어. 내한테 그 경대까지 찾아서 찜을 하시라고. 자기들이 채권자 말고 우리한테 빨리 사가라 하는 거예요. 돈을, 그죠? 좀 중요한 거 싸게 줄 테니까 필요한 기계를 가져가라고. 그리고 자기한테 돈 달라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 회사. 왜냐면 채권자 물리니까 살짝 해서 팔아가지고. 조금 있죠. 그 구경하러 갔죠.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막 지게차도 있고 뭐 그 정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퉁쳐서 몇 개에서 일괄해서 5천만 원 사자. 뭐 이렇게 하면 배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모형이고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모형이 아니고 토지 건물 살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토지가액, 건물가액을 보통 일반적으로 구획해가지고 매입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샀다는 말은 토지도 같이 산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을 살 때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합니까? 네 건물 얼마 주고 샀어 하면 10억 주고 샀어 하면 그 10억 안에는 토지 가격도 있고 건물 가격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700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할게요. 일괄해서. 그럼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요. 700 안에는 토지의 금액과 건물의 금액이 녹아져 있잖아요. 근데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아니 상각 금액을 그저 배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는 비상각이니까 그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고 상각 자산 금액을 세팅해야지 배분할 거 아닙니까? 나눠야 돼. 토지 건물을. 어떻게 나누냐 이거죠. 현실 모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각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을 안분합니다. 이걸 딱 보니까 같은 유사한 공정가치를 보니까 토지는 800, 건물은 2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나?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를 건매물로 내가 700을 산 거예요. 그럼 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됩니까? 토지는 80%, 얘는요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700 중에서 이 비율 배분하자고요. 그럼 80%니까 뭐예요? 5, 7, 8이 56? 토지는 56, 7이 14 하면요 142 건물가액으로 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얘만 알면 되잖아요. 일괄구입 모형은 상대적인 각 자산의 상대적인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안분이 뭐죠? 비율 배분이에요. 비율적으로 배분한다. 안분. 아시겠죠? 안분 계산이 뭐예요? 안분이란 말이 비율 배분. 아시겠죠? 안분 계산, 비율 배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으면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회계 처리를 하세요 하면요 땡큐지 뭐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거 안 나와. 그죠? 이런 거 내질 않아요. 뭐 회계 처리 그죠? 일반적으로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내겠습니까? 내 거 천지인데 그죠? 이거 안 낸다고요. 이거는 이제 전산세무 2급 실제 기출 문제가 됩니다. 세무 2급 기출 문제입니다. 금액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가정 시험에 있죠. 이거 하려고 제가 하는데 신축 모형. 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건물의 신축 모형 얘가 있잖아요. 출제가 되게 잘 돼요. 어려운 거 말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잘 돼요. 세무 1급에도 이론 문제도 나오고요. 매입 매출 전폐, 불공제 매입세액 있죠. 불공도 나오고요. 그죠? 원가 결정 부분 뭐 안 가리고 나와요. 이 두 개는 신축 모형. 2개가 있습니다. 이 이제 2개를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신축 모형은 크게 2가지가 있죠. 그죠? 토지만 내가 신축하면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토지가 필요한데 토지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거예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재건축 모형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건물을 내가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토지를 사서 지어 올리거나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모형이 뭐예요? 두 개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토지만 있으면 정말 좋은데, 토지 있으면 깔끔한 토지 위에다가 뭐야 지어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너무 좋은데 보통 그렇지 않죠. 도심에 짓고자 하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부수고 그 다음에요 지어 올린다. 그럼 철거 비용이 논점이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모형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이 흔들흔들하니까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철거 비용이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논점은요, 그거는 철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철거했을 때 비용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회계적 논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얘기를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